네, 이번 시간 2과목 챕터 1 시작하겠습니다. 연구활동 및 연구실 안전의 특성의 이해입니다. 자, 우선 연구실 안전관리의 목적입니다. 목적은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의 예방이 이제 우선이겠죠.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신속하고 적절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결국 종국에는 안전과 자산을 유지 보존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인 취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연구실 안전관리의 기본 방향입니다. 우선 첫째, 안전을 확보한다. 그 다음에 연구활동 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한다. 그리고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해 주는데 기본적인 방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연구실 안전관리 제도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안전관리 조직이 구성되어야 되며 전문 지식 있는 관리자가 연구실을 관리하여야 한다. 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조직 구성원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전문 지식이 있는 관리자가 연구실을 관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연구실 책임자와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한 연구실 환경 조성 및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보다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2016년 3월부터 연구실 책임자가 스스로 연구실의 유해 인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실 및 연구활동 종사자를 보호하고 연구개발 활성화에 기여를 목적으로 연구실 사전 유해 위험 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구실 사전 유해 위험 분석 실시에 관한 건데 이게 2016년 3월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이건 이제 주체가 누구냐면 연구실 책임자가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우리나라 모든 연구실에서는 이 지침에 따라 요걸 얘기하는 거죠. 연구실 사전 유해 인자 위험 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 진단을 시행해야 하며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관 내에서는 유해 인자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하거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 다섯 번째, 연구 주최장은 연구비의 책정 시 그 연구 과제 인건비 총액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 관련 예산으로 편성해야 된다. 이것은 연구 주체의 장이 연구비를 책정할 때 연구 과제의 인건비 총액의 1% 이상을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 관련 예산으로 반드시 배정해야 한다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자, 다음 이제 세이프티, 즉 안전에 대한 정의죠. 안전이란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을 제거하고 사고가 없는 온전한 상태로 만드는 것. 보통 이제 안전 관련 자격증을 이제 취득을 해야 될 때 주관식으로 이제 서술을 해야 되면 막상 우리가 안전이란 말을 사용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막상 글로 옮기려고 그러면 잘 써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정의거든요. 그래서 안전이란 불안전한 상태를 제거하고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을 제거하여 사고가 없는 온전한 상태로 만드는 것. 이것이 안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안전관리를 통해 모든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안전관리를 하는 목적에 해당되겠죠. 그럼 안전관리를 왜 하느냐? 안전관리를 통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발생했다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안전에 관련된 이론으로서 늘 등장하는 게 하인리히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인리히의 법칙은 하인리히는 1대 29대 300의 법칙에 의하면
한 건의 중상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29건의 경상해 사고가 있고 그 다음에 300건의 아차하는 사고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 아차 사고만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면 중상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이 자 1대 29대 30인데 이거를 거의 뭐 한 30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1대 30대 한 100에 이런 비율 정도가 되겠죠. 1대 한 30대 한 100 정도의 비율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정도의 비율이 되는데 결국은 이 그 중상해 사고라고 하는 이 한 건의 사고는 결국은 알고 보면 요 300, 그 다음에 29, 1 이런 연관성을 맺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제어를 했더라면 저런 중상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인리의 도미노 이론에 의하면 이게 도미노죠. 도미노죠. 그래서 이렇게 쓰러져가는 도미노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미노 이론에 의하면 사고는 이제 세분해서 자 5개의 단계로 발생하는데 이거를 이제 좀 더 세분해서 사고를 5개의 단계로 이제 분리해서 보았죠. 그래서 1단계는 기초 원인, 그 유전적인 요소와 사회적인 환경의 영향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어떤 사람이 정서가 불안전하고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어떤 DNA에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환경, 늘 사회가 스테이블하지 않고 이제 그런 환경에서 이제 성장한 경우라든지 그런 걸 말할 수 있겠습니다. 2단계는 2차 원인으로서 이제 개인의 결함, 3단계는 직접 원인으로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로 기인한 것이면 4단계는 thinking, 사고이고 그 다음에 5단계는 그 사고가 재해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도미노적인 그런 5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직접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면 재해로 이어지지 아니하며 이를 제거하는 것이 안전관리의 활동이다. 물론이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직접 원인이 제거가 되었다면 사고에 도달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직접 원인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버드라는 사람의 버드의 법칙입니다. 버드는 자 하인리의 도미노 이론을 발전시켜서 하인리의 이론을 발전시킨 사람이죠. 하인리의 도미노 이론을 발전시켜서 수정 도미노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버드의 수정 도미노 이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1단계는 자 근본 원인으로 통제의 부족, 2단계는 근본 원인인 4M. 4M은 이제 밑에서 설명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man, machine, medium, management 이제 이렇게 되는데 뒤에서 이제 바로 설명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직접 원인. 이게 제일 중요하죠. 3단계가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 4단계는 사고, 5단계는 재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인리가 직접 원인을 자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를 강조를 했죠. 그래서 하인리가 직접 원인인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를 강조했죠. 그렇다면 버드는 직접 원인 앞에 기본 원인인 man, 4M이죠. man, machine, media, management 이런 것이 있다고 했으며 기본 원인을 더 중요하다고 본 이론이죠. 그래서 기본 원인이 더 중요하다. 직접 원인보다 기본 원인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연구실 안전의 4M 위험 요소를 살펴보면 자, 머신, 기계죠. 기계적인 결함. 그래서 실험 장비, 설비의 결함, 위험 방호 장치. 위험 방호라고 하는 것은 뭐 덮개라든지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전기톱이 회전이 되는데 그 부분에 안전 덮개가 없다든지 뭐 연삭 숫돌이라든지 아니면 회전 물체가 돌아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덮개가 없어서 무심코 손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그곳에 말려 들어가는 그런 사고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안전장구, 그 다음에 유틸리티의 결함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볼게요. 자, 두 번째 이제 미디어, 물질, 환경적, 작업 공간 및
실험 기구가 불량하다. 그래서 이제 미디어니까 이제 이걸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가스나 증기, 가스는 그냥 가스고요. 증기, 그 다음에 분진, 띨 용접할 때 이런 때 나오는 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유해광선, 소음이나 진동. 방사선은 뭐 당연히 방사선에 노출이 되면 방사선에 의한 피해를 입고요. 유해광선으로 시력을 손상당한다든지 소음이나 진동에 의해서 이제 고막, 청각에 장애를 입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MSDS, Material Safety Data,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미비해서 MSDS가 이제 미비해서 그 화학 물질에 대해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미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인적인 측면, 연구원 특성의 불완전한 행동, 사람 자체가 불완전한 행동을 하는 거죠. 실험의 자세나 동작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나 동작으로 이제 실험을 행한다든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험 지식이 부적절하다든지, 이것은 이제 개인이 이제 실수를 하는 것이죠. 실험 지식은 마땅히 본인이 습득을 해야 되는데 습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험을 행하니까 불완전한 자세를 가지고 실험을 행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니지먼트는 이제 관리적 측면인데 관리, 감독 및 지도가 결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사람은 정규적인 그런 관리, 감독과 지도, 또 필요하다면 수시로라도 늘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훈련 마찬가지, 규정이나 지침 매뉴얼, 수칙, 각종 표지판의 미부착, 그래서 안전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착을 해서 경각심을 일깨워 줘야 되는 그런 요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불완전한 행동을 보게 되면 크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식이 부족하다, 기능이 미숙하다, 태도가 불량하다. 자, 아는 지식이 부족해요. 그래서 잘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기능, 지식은 있지만 그 기계를 다루는데 숙달되지 못해서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일반적으로 기능에 충실한 사람들은 지식이 다소간 부족할 수 있고요. 또 지식은 많은데 실제로 그 공작 기계라든지 내지는 실험 장비 등을 다뤄보지 못해서 오는 미숙, 또는 태도의 불량,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억지로 그냥 피상적으로 그 일을 행하는 그런 경우가 바로 불완전한 행동이 되겠습니다. 4M 중에서 맨의 관점에서 불완전한 행동에 대한 대책을 보게 되면 안전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 주어서 불완전한 행동을 고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리더십과 팀워크를 형성시키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인간관계의 개선, 작업자와 팀워크를 이뤄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인간관계가 안 좋으면 사람이다 보니까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연구활동 종사자의 생활지도, 이 사람이 그 밖에서의 생활, 즉 일터를 떠난 그런 그 생활에서 여러 가지 자기관리가 되지 않아 고민이라든지 피로, 수면 부족, 알코올, 질병, 무기력, 고령화 이런 것들에 따른 그런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적 오류 예방 기법을 적용하는 경우, 위험을 예지하는 것, 사전 유해 위험인자 분석이라든지 이런 훈련, 위험성 평가, 이런 것들을 행함으로써 4M의 관점에서 불완전한 행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의가 제시한 안전 대책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기출된 적이 있으니 이제 2차 시험 칠 때 중요하겠죠. 자, education, 자, 안전교육, 교육적 측면, 안전교육의 실시죠. 무엇보다 뭐 안전은 교육과 직결이죠. 안전한 기술, 교육을 받고 또 실질적으로 실험 장비나 운용 이런 측면에서 안전한 기술 습득이 되어야 되고 그 기술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 돼야 되겠죠. 엔지니어링 측면입니다. Education, Engineering, Enforcement의 안전을 독려하는 보강 차원에서의 Enforcement, 안전 독려 차원. 그래서 관리적 측면, 안전 관리 조직의 정비라든지 적합한
기준을 설정한다든지 네, 세부적으로는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라는 사람이 제시한 안전 대책의 커다란 캐터고리 Education, Engineering, Enforcement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실 안전 확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구실 안전 항목별의 관리 법규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구실 안전을 보면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규고요. 당연히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이 됩니다. 위험물, 화학물질 안전, 이건 당연히 위험물 안전관리법이겠죠.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안전, 자 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네, 정해져 있죠. 수질안전, 네, 그래서 수질 보전, 생태계 보전, 그 다음에 폐기물 관리, 그 다음에 상하수도법, 대기환경 보전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환경안전. 다음은 이제 소방안전, 뭐 당연히 건축, 화재 예방, 소방시설,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을 따르고요. 전기안전은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그 다음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이런 것들을 따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물안전, 자 유전자 변형 생물체 국가 간 이동에 관한 법률, 생명공학 육성법, 그 다음에 감염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무기, 생물무기의 금지, 특정 화학물질,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수출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가축 전염병 예방법, 수산생물 질병관리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 관리, 활용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이렇게 다양한 법에 생물안전은 저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고 기본적인 내용도 숙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연구활동 종사자의 역할과 책임, 의무, 권리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역할 및 책임을 보면 연구활동 종사자는 그러면 어떤 연구활동 종사자는 어떤 역할과 책임, 의무, 권리가 있느냐. 우선 역할과 책임입니다. 역할과 책임. 안전, 청결 상태에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상 점검을 해야 되고 점검표 작성하고 보고해야 됩니다. 연구실 책임자에게. 자, 실험 전후 안전관리 활동 해야 되고요. 자, MDSD를 비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되고 안전기기 상태 점검, 화학물질 안전점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안전관리 해야 되고 폐기물 처리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작 전, 그 다음에 연구활동 시작 전, 사전, 유해인자 시작 전에 위험 분석을 실시해야 되고 사고 시 사고의 전파, 그 다음에 대피 후 보고 체계에 따른 보고도 해야 되고 부상자 응급처치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를 보면 이제 권리도 있죠. 의무, 역할과 책임이 있다면 자, 건강검진 받을 권리가 있고요. 보험에 가입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 관련 사항을 건의, 불합리한 내용과 개선 사항 등에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무는 당연히 또 안전교육을 받아야만 하고요. 거기는 뭐 신규 정기, 특별안전교육 및 훈련 해당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자, 역할, 책임, 권리, 의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수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안전 확보의 방법입니다. 자, 기출됐던 내용이고요. 자, 연구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위험 처리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그러면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의 제거다라는 데 방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위험의 감소, 위험의 회피, 자기방어, 그 다음에 사고, 확대 방지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자, 이것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것 위로 갈수록 효율적이고 밑으로 갈수록 비효율적이죠.
자, 감소 대책을 보면 물리적인 위험을 아예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위험이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실험실에 들어가도 위험 요소가 없기 때문에 전혀 다칠 그럴 염려가 없는 경우 물리적인 위험의 제거가 가장 효율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위험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대체 장치가 있어요. 들어가면 뭐 자동적으로 무슨 안전판이 있어서 위험 요소에 접근하려고 만약에 밟게 되면 벨이 울린다든지 내지는 못 들어오게 무슨 차단하는 그런 펜스나 이런 것들이 내려온다든지 해서 위험을 대체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격리시키는 것, 공학적인 통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비상벨이 막 울리면서 여기는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격리 장치, 그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적 통제, 일하는 방식을 바꿔서 이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모니터링을 쭉 하고 있는다든지 실험실을 늘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든지 해서 누군가가 들어오면 뭐 비상벨을 울린다든지 방송을 한다든지 그런 거죠. 하지만 이제 이런 경우는 거기를 이제 늘 예의주시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리를 비운다든지 하면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라라고 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행하는 그런 거죠. 물론 이 단계를 다 지켜야 됩니다. 다 지켜야지 되지만 가장 효율적인 것은 아예 물리적인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항목인데 이제 위험의 제거가 무슨 내용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 위험의 제거, 그러면 가장 근원적인 해결 방법이다. 그래서 위험은 자체를 아예 제거해 버리는 거죠. 연소실, 실험실, 직접 실험하는 것보다는 그냥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실험자가 실험실에 들어갈 일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실험실 내에서 어떤 사고를 당할 염려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험의 감소. 이제 이건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는 위험도가 낮은 물질로 대처하는 거죠. 그래서 위험의 발생 빈도가 낮은 것으로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위험의 감소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험의 회피. 위험의 제거나 감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험원을 시공간적으로 격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소 실험을 할 때 폭압을 견딜 수 있는 격리시설에서 실시하여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연구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연소 실험을 할 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위험으로부터 회피, 내가 피한다 그런 거죠. 설사 그곳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 손 치더라도 나는 다치지 않는다. 내가 피한다 그 뜻이죠. 자기 방어. 자, 이거는 이제 회피가 불가능할 때 포인트가 이게 있어요. 불가능할 때 그때는 내가 보호구를 껴서 예를 들어서 날아오는 파편이 나의 얼굴을 때릴 때 내가 얼굴에 쉴드를 보호하는 방패 쉴드를 치고 있었다면 다치지 않았겠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원을 덮어 씌우는 등 또는 어떤 위험물질이 날아올 부분에 커버를 씌운다든지 라고 해서 막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연구자 자신을 위험원으로부터 보호한다. 그 쉴드 용접할 때 용접 쉴드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고의 확대 방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초기 대응 요령 등을 숙지하는 것, 이것을 사고의 확대 방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거죠. 최소화하기 위해서 초기 대응 요령의 숙지, 이런 내용이 사고 확대를 방지하는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안전 환경입니다. 자, 연구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주위 환경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조화, 시스템이 조화. 개인은 어떤 측면에서 이제 해야 되느냐. 지식의 부족, lack of knowledge예요. 안전 불감증, safety, 프리지더티겠죠. 프리지더티, 안전 불감증, 프리지더티. 그 다음에 조직의 문화, culture, experience, 신체 능력, physical
abilities 이런 부분들, 개인들은 이런 부분들에 늘 신경을 쓰고 본인들이 역량 강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의 환경, 연구실 설계, 디자인, 그 다음에 인스톨레이션, 연구실의 설치, 배치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매니지먼트죠. 메인터넌스, 연구실의 유지관리, 그 다음에 연구시설의 개조, 모디피케이션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은 실험 절차, procedures 이런 거라든지 규정, 룰, 정책, policy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전관리 조직을 보겠습니다. 안전관리 조직. 자, 라인형, 집계형 조직이죠. 그러면 이건 이제 소규모 기업 같은 경우는 그냥 집계 조직을 갖는 거죠. 안전관리 계획에서 실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자, 생산 라인을 통해 직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편성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냐? 자, 장점은 신속하겠죠. 집계니까 그냥 안전에 관한 지시 명령 계통이 철저하고 신속하고 정확하다. 명령과 보고가 상하와 관계뿐이니까 간단 명료하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단점은 그럼 뭐냐? 자, 안전에 대한 지식 및 기술 축적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좀 해보려고 하고 좋은 걸 제안하고 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오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지식 및 기술 축적이 어렵습니다. 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요. 내려오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정보의 수집이나 신기술 개발이 어려운 측면이 있죠.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자유로운 분위기가 되면 자유로운 의견도 개시할 수 있고, 그런데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체계에 따라서 가면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생산 라인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기 쉽겠죠. 왜냐하면 명확하게 위에서 탑다운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사고라고 하는 건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그냥 그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면 결국은 과도한 그 생산 라인의 그 담당자가 거기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과도한 책임을 지우기가 쉬워지겠죠.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참모형 조직이죠. 참모. 자, 요건 이제 중규모 사업장에서 이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100명에서 1000명 이하에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 참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 담당 참모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안전 담당 참모가 경영자에 대한 안전 담당 스텝이 있어서 경영자에게 관한 조언과 자문을 해줍니다. 그래서 생산 라인은 안전에 대한 권한 그리고 책임에 대해서는 없죠. 책임이. 그래서 자기가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수 있고 자기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죠. 생산 라인에 있으면서 안전에 대한 모든 것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업무 로드가 많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조직에 이렇게 집계참모형 조직의 장점과 단점은 뭐냐? 장점은 전문적인 기술 연구가 가능하다는 데 있겠죠. 참모가 있으니까요. 경영자에 대한 조언과 자문 역할 가능하죠. 안전 정보 수집이 빠르겠죠. 왜? 전문가가 하고 있으니까 참모가. 단점은 안전 지시나 명령이 작업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되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제 작업자는 상위 명령 체계 속에서 작업 안전자의 참모의 역할과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명령 계통에 익숙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한 다툼이나 조정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죠. 그냥 집계 같으면은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에 따라서 반박의 여지가 없죠. 그런 경우는. 그런데 이것은 참모의 어떤 안전에 관한 지시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왜 이제 이걸 내가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집계 라인일 때보다는 명령 체계가 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점을 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라인 스텝 집계 참모형 조직을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대규모 사업장에서 적합한 조직이죠. 그래서 이거는
라인 스텝, 아예 직계 참모 아예 딱 해놨습니다. 그 참모도 직계 조직에 편입이 되어 있는 거죠. 라인형과 스텝형의 장점만을 채택한 거니까 이런 권한 다툼이나 이제 조정, 이런 시간 노력 등은 상당히 줄어들겠죠. 자, 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스텝을 두고 생산 라인 각 계층에서도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안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직계와 안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라인과 스텝이 협조할 수 있고 라인은 생산과 안전 보전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부담을 하게 됩니다. 자, 장점, 안전과 기술에 대한 경험 축적이 용이해지겠죠. 사업장에 맞는 독자적인 안전 계획도 가능할 겁니다. 대책이 신속 정확하죠.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단점, 명령과 권고가 혼동이 되기 쉽습니다. 명령과 권고가 혼동되기 쉽습니다. 자, 스텝에 월권 행위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스텝의 월권 행위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들은 이제 부서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교육을 해서 스텝의 어떤 지시나 이런 것도 부서장의 지시에 준한다라고 해서 직원들에 대한 그런 명령 계통에 대한 그런 받아들이는 자세에 대한 교육을 좀 해야 됩니다. 라인이 스텝을 활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건 뭐냐면 라인 선상에서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부서장의 역할은 더욱더 이제 커지게 되죠. 그래서 어떤 명확한 스텝의 위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정해주면 자, 라인에서 이제 잘 따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단점이 있긴 합니다만 잘만 수행이 되면 이런 장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직계형 조직은 그냥 원스텝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참모형 조직, 여기는 자 이렇게 스텝이 옆에 떨어져 있죠. 스텝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참모형 조직은 관리 책임자와 이렇게 모두에게 이렇게 안전 지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관리 책임자, 그 다음에 관리자, 직계 참모형 조직이죠.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안전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관리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 이런 점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스텝은 다 이렇게 안전 지시를 할 수 있지만 이 관리자는 관리자에게 이렇게 이제 그 관리 책임자와 관리자에게 또 그러면 감독자는 작업자에게 이런 식으로 내려가도록 하는 이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자, 안전관리 모델. 자, 이제 안전관리 모델인데 여기서부터는 동구 욕구 이론, 그래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 우리 심리학에서 맨 처음 등장하는 이제 이론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